그 사람의 진면목은 그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시죠? 류 작가의 작업실에 갔을 때 너무 큰 감동을 갖게 되거든요. 딱 보는 순간 그 의식의 흐름이 칼라의 흐름이랑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같은 후배잖아요. 너무 좋죠. 훈훈하네요. 네. 네. 우리 나비 작가님도 한마디. 매번 볼 때마다 새롭고 축하. 잘 됐습니다. 작가님 이번 전시 어떻게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 스페이스 12에서 2024년 첫 전시로 류재춘 작가님 전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류재춘 작가님께서 한국화의 대표 작가이신 만큼 저희 스페이스 12가 류재춘 작가님 전시를 시작하면서 저희 갤러리도 더욱더 좋은 작품들로 또 좋은 작가님들, 류 작가님을 계기로 모실 수 있고 또 앞으로 펼쳐나갈 것들이 많아서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보다는. 네. 성균관대학교 대형주 소속 성균웹진 취재기자 조윤선이고요. 류재춘 작가님 작품을 처음 봤는데 되게 색감도 아름답고 그리고 달 그림도 되게 뭔가 제가 봐왔던 그림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고 오늘의 전시 오픈과는 또 다르게 류 작가님의 이야기가 또 영상으로 담기는 날이라 이렇게 소담한 자리를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화를 대표하는 류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들어보고 또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은 꿈꾸기만 해도 따뜻해진다. 그런 따뜻함들이 모여 한국의 달이 되었다. 간절하고 따뜻한,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수만이 있기 때문에 그리움의 정서를 마음에 품고서도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홀로 빛날 수만 없었던 달은 많은 사람들의 두 눈을 비추어 주었다.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는 달의 간절함을 한국의 달에 담아보았다. 류재춘. 입시 때 대부분 학생들이 접하는 게 서양화예요. 차화를 그리다가 한국화를 그리는 반을 봤어요. 흥미롭더라고요, 재료랑. 그래서 한국화를 화선지에 수목으로 그림을 이제 시연을 이렇게 해보다가 바꿀 수 있냐. 그 당시 미술학과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제 35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 지금도 한국화의 매력에 빠져 있는 거는 얇은 한지에 먹이 번져가는 모습에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크게 희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깊이감이 평생을 두고 35년을 했지만 앞으로 35년을 더 해도 그 매력에서 제가 행복하게 계속 작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이 작가님께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달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는 노자사상이 자연주의 사상이고 뭐 수목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체감으로 느꼈던 거는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산에를 참 많이 다녔어요. 자연을 그리게 되었던 것도 어려서부터 제가 자연과 이렇게 친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주어졌던 것 같아요. 강원도 외가에 가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놀면서 자연을 또 접하게 됐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산에 좀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엄마 품이나 본질에 갔을 때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산에 갔을 때 심지어는 어두울 때 아무도 없을 때도 산에 가요. 근데 무섭지가 않아요. 거의 산에 갔을 때는 뭐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은 저한테 그렇게 본질적인 그 본질을 찾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 같고요. 밤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갔을 때 달이 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하늘을 고개를 들어서 달을 봤을 때 항상 보름달이었고 그 달이 제게로 왔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거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달에 제가 뭔가를 빌고 싶더라고요. 산에서 본 달은 또 더 크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산과 달을 의미로 이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우연히 산에 들어가서 밤을 새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막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크게 몸살을 알아요. 몇 주 동안 막 열대 나고 아프고 막 바닥에서 부르는데 다 해답이 없어서 또 산에 갔어요. 못 내려오겠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니까. 밤을 새고 이틀 3일째 되는 날 세상이 이렇게 수치를 껐다가 튀는 것처럼 눈 앞에 보라색의 세상이 펼쳐지는 거를 그리고는 뛰어내려와서 보라색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지금의 보라하고 그때의 보라가 좀 달라요. 그렇게 한 8년여 시간을 또 보내요. 그러다가 지금 좀 화려한 저 뒤에 저렇게 찬란한 그때의 색은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산에서의 경험, 색이 이제 저한테 온 게, 그게 이제 크게 들어왔던 게 보라 컬러였어요. 그 느낌을 제가 그대로 다시 화면에 담기 위해서 이제 보라색을 그리죠. 보라색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월화가 그렇게 탄생이 됐어요. 네, 저는 미술치료를 우리나라의 초기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한테 치료를 하고 있는 자아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컬러가 과연 뭘까? 컬러가 뭐길래 나 이렇게 속삭이지? 그러다가 이제 컬러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준 작가님의 작업실을 갔을 때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산과 자연으로 그리잖아요. 저는 다 컬러를 컬러의 흐름이 이제 준 작가의 그 의식의 흐름으로 의식에 내재됐던 자신의 어떤 스토리가 내재화돼서 컬러로 표현화되지 않고 보라를 기점으로 NFT 작품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아주 순식간에 완판되잖아요. 그때 보라는 굉장히 어두웁니다. 점점점 그 채도가 높아지는 보라의 색깔을 변하면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색깔이 나오고 그 색깔과에 나오면서 자연이 굉장히 다양했던 여러 가지 자연에서 함축된 자연과 그 컬러가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 색채의 변화가 결국은 류재춘 작가의 의식의 흐름이 아닐까. 류재춘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정점에서 딱 올라섰을 때 정신 세계에서 딱 스톱했던 순간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치유를 할 수 있는 작품으로 현재 승화됐다. 박사님과 대화를 나눴을 때 이 보라색이 왜 치유의 색인지 그리고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산 안에서 보라색을 느끼셨다는 것도 사실 이 과정일까 궁금하기도 해서 그때 저한테 쇼킹했던 건 만약에 작가님께서 내가 이런 의미로 보라색을 그렸어 라고 얘기하면 저한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보라를 어떻게 그리게 되셨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보라로 보였어요. 왜 보라로 보였을까? 작가의 눈에는 보라색이 왜 와닿았을까? 보라라고 하는 컬러는 우리가 인체에서 표현합니다. 그 인체에는 다리부터 머리까지 무지개 색깔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장마다 다 컬러가 있고 그럼 보라에서의 컬러는 정소리를 뜻하면서 우리가 우주하고 대화할 때 나오는 컬러고 어떤 혼자나 그 외국의 세계, 의식과 의식의 세계, 그리고 몽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서 굉장히 자기를 치유하면서 나오는 정점의 컬러로 그 상징화되어 있거든요. 컬러는 항상 항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컬러가 내가 보라색이라는 것을 미국인한테 얘기했을 때 색깔의 의미가 달라지거나 감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프리카인한테도 파란색 하면 떠오르는 거 얘기해봐 가자고 싶어. 굉장히 10명 중에 8명은 그렇게 얘기해. 아닐 수도 있지만 독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런 파란색 바닥에 생각. 예, 그럼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친해지는 거. 그래서 지금 보라가 시작된 재미로 말씀드리자면 정수리와의 만남.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나의 정치 세계와 이제 외부 세계와 그 하늘은 나의 우주고 어떤 현실에서 벗어나는 세계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만남, 그 미팅하지. 거기에서 보라색이 시작되어서 아까 말씀 중에 보라색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변화가 어두운 보라에서 마젠타까지 가는 또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네. 아이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저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그려봐라고 이렇게 빨간색 산을 가면 다 빨간색이 다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필요도 다르고 채도도 다르고 명도도 다른데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은 컬러가 아니 나는 컬러가 그런 식인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분석해라고 그러는 컬러를 그냥 너무 동일화시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컬러는 빨간색도 굉장히 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라로부터 어떤 스펙트럼처럼 나오는 그 류제춘 작가의 그 컬러의 흐름은 빨강, 보라에서 빨강, 빨강에서 노랑, 노랑에서 맞아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우주하고 만나는 보라의 컬러가 어떤 내 신체의 맨 위에이라면 마젠타는 땅의 컬러.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나의 무의식과 의식의 갈등과 나의 치유에서 이제 현실화된 컬러고 안정감을 갈색하고 그리고 빨강이 아닌 마젠타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복합되어 있는 마젠타 색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 그 박애주의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랑의 컬러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인간이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네. 제가 바라보는 류제춘 작가가 세상에 함께하고 있는 다 함께 컬러 하나로 통합이 작품이랑 작가님이랑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을 이번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작가님이 에너지가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담이고 편집될 수는 있지만 저는 작가님이랑 대화하다 보면 너무 다정하고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시는데 간혹 영화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그 사람을 품지만 기쁨이 있고 또 크게 볼 줄 아는 작가님의 그 작품이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고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신 달의 역사나 달의 의미가 저는 굉장히 와닿았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전시기획도 하고 약간 수도 비평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주문받기로는 다른 주제로 뭔가 전시해볼까 좀 이렇게 글을 써다가 그래서 열심히 썼죠. 근데 막상 전시 딱 보니까 산이 또 좋더라고요. 화면 전체에 크게 달이 표현된 작업은 그렇게 드물거든요. 네. 달 그림은 유명하다 하더라도 화면에 전면에 달을 표현하지 않고 네. 대부분 어떻게 배경에 아련하게 또 아주 작은 비중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현대 회화에서 그 유 선생님이 해석한 달의 수목 전통에서 조선화 전통에서 생각해온 달하고 좀 다르다. 그림 자체에 달을 차지하는 비중이나 컬러를 쓰는 것도 확연히 다르다. 이 산이라든가 드러났던 형상들이 밝은 대낮이나 다른 기체에 의한 빛에 의해서 조성되는 추상화 단순화되더라도 달빛이라는 것, 달이 실제 화면에 있든 없든 유제춘 작가의 작품 시리즈 연장에는 달빛이라는 게 늘 계속 있다. 작가는 이제 그림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모든 것들이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자기 고유의 하나가 모든 화가들이 사실 그런 화자들을 찾고 있는 거고 달이라는 것이 현대미술에서 어떤 역할,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보면 전통 회화의 맥락에서는 규제화된 것들은 별로 없다. 항상 이게 조연으로서의 역할이었고 이런 작가 개인적으로 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현한 적이 있지만 그것을 특정 작품의 사건처럼 소개하지 전체 시리즈로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오랫동안 표현하는 작가는 드물고 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표현한 작가는 백남주 선생이죠. 근데 그분의 달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역사 이전에, 문자 시대 이전에 달에 대한 인류사적 관점에서의 해석, 이런 것들이 백남주 선생의 그 달의 해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TV라든가 멀티미디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가장 첨단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미디어 환경과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 1000년 전, 만년 전, 또 5000년 전에 인류사 초기에 인류가 꿈꿨던 어떤 상상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두 개의 참 충돌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영감을 주고 새로운 관점을 주거든요. 도전을 주고 크게. 그래서 또 사실 달도 아름하고 이런 에너지가 넘치는 네. 그게 큰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양에서도 주의 되게 중요한 게 산을 표현하는 단순화되어 있는 산의 형태도 동양을 분리하는 게 있는데 단 크게 무색할 정도로 상당히 남성적인 산,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산을 많이 타셨다고 그런지 단순했어도 편안한 산이 아니고 상당히 험준한, 보통 산에 악자 들어간 산들이 좀 험하잖아요. 열악산, 치악산, 관악산. 저 산은 어떤 기분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 나한테. 실제 그림을 그리고 계신 사람은 알겠지만 겁이 없다. 이게 아주 능수능란하다는 느낌보다는 아주 편안해요. 거침없음이. 그 충분히 그만큼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화면 하나를 얼마나 원하는 분위기를 주느냐. 이 선생님의 사유소의 그 사유법들은 상당히 그러한 변주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 딱히 없다. 그런 점에서 편안하다. 박사님께서 그 유재춘 작가님의 NFT 컬렉터이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실물 작품의 매력도 있지만 또 NFT 작품을 굳이 사실 메타마스크 설치하고 또 어려운 블록체인 전문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블록체인을 들어가서 이렇게 소장하신 이유가 저는 NFT 시장이 그 디지털 문화에 왔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미술쪽이 굉장히 초반에 있고 핵체로도 굉장히 코로나 시대 때 떴잖아요. 바로 이거다. 예술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AI 시대의 갤러리 작품.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확고함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나라 작가가 더구나 한국화 작가가 NFT 작품을 만들어서 10초 만에 완판됐다는 건 너무 자랑스럽다. 같은 미술 학도로서 저도 이제 그림을 전공했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고 예술가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갤러리도 못하고 작품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NFT화돼서 작품이 영상화되어가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는 인간은 아무럴수록 과학은 발달하고 막을수록 더 나아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알고 더 하고 이것의 어떤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그리고 창조성을 절대 막을 수 없다. 세상은. 예술가들의 창조성을 절대 막을 수 없고 예술가들이 자잘하면 자잘할수록 세상은 더 그들한테 빛을 주는 공간을 과학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에서 제가 그때 주변 사람을 말씀했어요. 너희 무조건 구입해. 이거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적인 순간이고 다음에 제가 작품들 첫 번째 작품을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엄청 제가 아쉬웠어요. 어떤 미술의 세상이 바뀌어나가는 한 포인트, 시점 거기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그 작품을 소유하거든요. 네. 아브라함 시대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구심점 같은 작품. 사람들이 이걸 보면 그냥 사겠다. 본능적으로 이 순간에 구입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네, 물론 그걸 누르는 순간, 그 작품을 누르는 순간 투자와 돈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그걸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투자와 돈 사이에서 본능적인 자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이 갖고 있어라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걸어놨을 때 내가 행복해야 된다. 자고 일어나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을 본다는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AI는 AI 때문에 우리가 인간성이나 휴머니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AI와의 예술의 만남은 더 사람들을 모으게 만듭니다. 더 모으게 만들고 개인화는 결국은 휴머니티 안에서 인간의 세상을 함께 바꿔서 나가는 확신이 있어요. 그때 나오는 원, 구심점, 달 이거는 모든 것이 통합되고 어떻게 유재춘 작가가 이 시대 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